자산가들이 저희를 이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박고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산관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박곰희라고 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 증권사 출신이셨잖아요. 원래는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일을 하다가요. 지금은 퇴사하고 전업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되게 잘 나가셨던 것 같은데요. 왜 나오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되게 긴 스토리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안에서 금융을 많이 배우고 투자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널리 알리고 많이 전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매우 소수의 자산가들을 위한 일이 대부분 있지 않아요? 부자들을 상대하셨군요. 네네. 증권사의 자산관리사는요, 특성상 자산가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면서 격차를 계속 느끼게 됐죠. 제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는 하면 안 돼. 예금만 해야 돼. 주식은 도박이야. 이런 게 가득 차 있고, 부자들은 계속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 관리 잘하고 더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괴리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면서 유튜브라는 직업이 생겨났고 거기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매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흘러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정말 흔히 하시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책을 쓰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고객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쭉 스캐닝 해보면서요. 쭉 이제 과거를 기울 되살려 보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딱히 공통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이 저마다 달랐는데 그 다른 스타일이 그 시점에 아주 절묘하게 들어맞아서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간에 공통점을 최대한 모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정말 긴 호흡으로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짧은데도 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는데요. 실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까먹은 분들.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도 실투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증권 투자가요. 이 분들의 행동 양식이 뭘까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네. 실수가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라는 게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답을 안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해가면서 답을 찾아 나간다면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수를 몇 개 정리해 보면요. 네. 모르는 것을 대박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미지에 대한 항상 호기심과 매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셔가지고요. 포트폴리오를 엄청 아름답게 이제 짰어요. 이대로 이제 쭉 가지고 가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포트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파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저는 직원이니까 바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갑자기 이거 왜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매도를 왜 하시냐 물어보면 어제 저녁에 친구랑 술을 먹는데 친구가 이제 나는 뭐 삼성, SK 뭐 이렇게 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짜놓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처음 듣는 종목 막 예를 들면 하나 이름 만들어 볼게요. 뭐 이름이 뭐 슈퍼 울트라 테크닉스라. 네. 슈퍼 울트라 테크닉스가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 뭐 다 놓고 있다. 자기 친구들도 다 놓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친구는 엄청난 걸 들어가지고 슈퍼 울트라 테크닉스에 넣어두고 지금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엄청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들 쭉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격차라고 느껴버리나 봐요. 그래서 다 팔고 막 넘어가시는 거죠. 결론은 뻔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요. 근데 충동을 이겨내기가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내가 모르는 것은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그 실수.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직원들은 고객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제 관리자 권한을 득했을 때는요. 그렇게 쭉 보다 보면요. 정말 모르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만큼 모른다는 건 직원조차 모를 만큼 작은 기업이라는 건 되게 리스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멘탈이 나가면서 금전적인 손실도 입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어떻게 얘기를 나누세요? 이후에 이제 돌아오거든요, 보통요. 돌아오는데요.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두세 번 정도 겪으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나는 진짜 이대로 하겠어라고 딱 갖춰지시는 분도 계신데요. 흔들리기는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많이 누구나 다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전의 과거는 아니지만요. 투자에 진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분위기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점으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셨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른 데서 거래하시다가 뭐 만족스럽지 않으셨거나 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가끔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진짜 처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엄청 1시간 넘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투자를 한 번도 안 했었고 예적금만 했었고 근데 보통 그 나이대가 한 40대 중반 넘어서야 그렇게 오시게 돼요. 그때까지는 이것저것 교육시키고 모기지 갚고 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다가 투자에 대해서 생각이 드실 때쯤이 그때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 오시고 희한하게 또 금액도 보통 비슷해요.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가 첫 투자 자금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40대 후반 정도에 큰맘 먹고 투자를 시작하려고 만든 돈이라서
어느 정도 손실도 감수하고 아주 오래 기다려 볼 생각이 있습니다. 기간을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가? 3개월 정도는 괜찮다. 이런 거예요. 장기 투자 3개월인 거예요. 완전히 이제 갭이 다른 거죠.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짧게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시나 봐요. 3개월이 아주 길게 기다리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한 번의 투자 행위가 있었을 때 끝나는 그 대략적인 시점을 너무 짧게 잡는 거. 그래서 장기 투자가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증권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금융 상품들이요. 자체적인 업계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1년 이내를 단기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명칭도 그렇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1년 이내가 단기로 붙고 1년에서 3년 정도까지를 중기라고 부르고요. 그 후가 넘어서야 이제 장기 상품이라고 보고 막 20, 30년 되는 이제 이런 초장기 상품들은 거의 거기서 다루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라고 생각했을 때도 1년인 거예요. 생각보다 길게 투자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 많이 드리죠. 아무리 봐도 오를 기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팔 때가 지나고 보면 공포감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보통 극대화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그 섹터도 좋았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 그러니까 네. 급한 거예요. 저도 성미가. 네. 그러니까 진득하니 좀 이렇게 좀 계속 캄다운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냥 홀라당 그냥 그러니까 잡수세요 하고 드린 거죠. 네. 매수자한테 신규 매수자한테 끊임없이 그 차트 보고 있는 거. 내 얘기다. 호가창 보고.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사실 보고 있는 만큼 수익률이 오른다 그러면 제가 수익률이 제일 좋겠죠. 저희는 보는 직업이잖아요. 네. 저희 하루 스케줄 보면 진짜 가혹하거든요. 정말 가혹하리만큼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죠.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요. 그 보는 만큼 올라간다면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그런 얘기를 해요. 자산가들이 저희를 이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차트를 보고 싶은 유혹,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있다는 건 사실 얘가 오르니까 떨어지냐를 본다기보다는요. 갑자기 시장이 크게 휘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우선 알려드리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희는 스크린이 쭉 되어 있으니까요. 알림도 오고 색깔이 쭉 바뀌는 것도 쭉 보죠. 갑자기 시퍼리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모든 종목이 급락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매매를 하자가 아니라 알려는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니까 보고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제 저희가 대신 받고 수수료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보는 만큼 올라가지 않고요. 차트를 끊는 거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차트를 본다는 건 결국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싶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싶고 매매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되는 유인이 되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 돼요. 가끔씩 고객 계좌들 중에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 계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계좌는 잊고 사셨거나 자녀한테 어떻게 넣어줬었는데 한 20년 지나서 발견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단순한 통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흔들릴 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거 본다는 거. 심리네요, 결국에는. 그 부동산도 사고 나서 보긴 하거든요. 실거래를 찍히는 거를. 이렇게 점으로 찍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네. 주식은 호가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근데 부동산은 큰 변화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움직이진 않아서 자주 봐도 그냥 그런데 그 사실 본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환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상품 자체가요. 근데 이제 주식은 이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하니까 네. 이게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주식의 장점이라고 하잖아요. 황금성이 높고 유동성이 높잖아요. 이제 주식 투자금은요. 장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작가님은 자기 거 투자하실 때는 잘 확인 안 하세요? 어떻게 좀 이 심리 컨트롤을 어떻게 하세요? 저 똑같은 사람이어서 네. 차트 보고 있을 때는 똑같이 계속 손 나가고 매수 누를 때와 매도 누를 때 되게 짜릿하잖아요. 네. 그 중독이잖아요. 손맛 있어요.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네. 기분 되게 좋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계속 앉아있으면 계속 그렇고 이제는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안 보게 됐죠. 거의 안 보게 되고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요.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올바른 방법을 지금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고요. 결과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왔던 거를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는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세상 만사가 내가 노력을 더 붓고 더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인풋을 부으면 항상 아웃풋은 비례해야 되잖아요. 투자가 안 그렇다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것도 공감된다. 네. 네. 사람들이 특히 열정이 불타오르는 2030 젊은 세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주식 투자를 하겠어라고 딱 시작하면 우선에 투자 관련 서적은 한 10권 준비하고 투자 노트 준비하고 정리 노트 준비하고 이거 거의 고시 수준으로 주식 투자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돼서 분석을 다 하고 재무제표까지 파서 한 10개 딱 골라요. 고르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진짜 좋은 종목을 골랐어. 딱 하는데 얼마 안 지나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면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막.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그 괴리를 처음에 느끼면 되게 힘들고요. 포기해버리게 되면서 평생 대충 사는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부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로 드러나기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어차피 겪고 누적이 되면서 마인드가 생기고 그게 결국에 벌어다주는 투자인데 초반에 내가 공부 훨씬 많이 했으니 내가 더 좋겠지, 내가 수익률이 더 높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실망하면 투자 스타일이 막 달라져 버리고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건데요. 내가 과거에 찍었던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내 수익이라고 믿는 거예요. 증권사의 어플도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매도했던 내역들 쭉 보게 되면 손익 실현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고 그 중에 쭉 보다 보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10% 수익, 그럼 36%, 뭐 60% 이런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60 그래 나는 60 번 적 있지라고 이제 누굴 만났을 때도 나는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또는 스스로 아예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거 몇 개 해도 내가 이런 거 하나 다시 찾으면 메꿀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실제로 기간을 되게 장기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기간에 대한 평균치된 연환살 수익률이나 누적 수익률을 보는 화면이 약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기 싫어하는 거죠. 당장 지금 계좌에 올해 장 좋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찍혀있는 매우 높은 수익률 이걸 막 캡처해서 막 바탕화면 쓰고 액자 만들고 막 이래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멘탈 관리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벌어야 되니까 이제 현실을 약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균 수익률 그것도 장기로 봐야 되겠죠. 뭐 3년, 5년 이렇게. 그리고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연환살 수익률도 보지 말고 그냥 누적으로만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수익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모든 가이드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을 때 연 5%, 연 7%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정 펀드나 특정 뭐 상품이 과거 10년 동안 연 평균 누적 수익률 한 6%를 냈다 하면 우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다 쪼개보면 한 5년 동안은 똔똔이 다 한 해 정도에 다 벌어진 거거든요. 시장은 항상 오르는 기간은 짧고 강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승부지 이걸 한 해 동안 5%씩 꾸준히 벌어왔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연으로 환산 계속 나눈다는 건 그런 트레이더들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잣대로서 큰 의미가 있고요. 업계는 전부 그걸 쓰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스스로가 스스로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올해는 3% 냈네 못했어, 5% 냈네 잘했어 라고 평가를 하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누적 수익률을 봐서 내가 투자를 시작했던 연도만 기억하고 5년이 지났을 때 5년 동안 이 정도를 내가 벌었겠구나, 성공적이네, 그러면 앞으로 5년이면 더 벌겠구나, 막연하게 개인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액자로 이렇게 해놓는 사람도 있습니까? 수익률? 휴대폰 바탕화면 캡처로. 가장 수익률 좋았을 때 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자아 실현 같은 자기 만족 뭐 이런 거. 자기 만족. 그 사실 작가님의 이제 전공이 자산 배분이거든요. 자산 배분. 사실 돈이 없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까? 부동산만 하면 안 됩니까? 주식이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B라는 직업은 사실 주식 브로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 상품을 다룰 수 있지만 주식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장 많이 다룸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산 배분 책을 적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투자 방법과 스타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스타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너무 한 곳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개별 주식 투자, 가치 투자, 잘 발굴해서 장기 투자하는 그 투자법은 너무나 좋은 투자법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거 말고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나 주식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한다면 전혀 완전 그건 다른 개념인 거고,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법이 있고 혹시 지금 하시는 게 잘 안 되시거나 또는 다른 전략을 해보시고 싶으시거나 이럴 때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가 등산이랑 비슷하다고 비유를 항상 하거든요. 정상은 똑같이 있고 하나잖아요. 근데 길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등산로가. 어떤 거는 되게 길고 완만한 길이 있고 어떤 거는 되게 짧은데 가파른 길이 있잖아요. 그럼 짧은 이쪽은 테크닉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쪽 길도 있지만 엄청 완만한 길은 누구나 천천히 가면 시간이 걸려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완만한 길이 자산 배분의 길이고요. 뒤쪽에 테크닉과 기술적인 게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주식 발굴해서 이제 개별 주식 위주로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안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모든 좀 큰 기금이나 목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은 거의 다 그렇게 운용이 돼요. 그게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자산배분 그 운용을 하는 부서들도 정말 크게 다 있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투자법이긴 하잖아요. 근데 방어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장점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투자도 많이 하시되 이렇게 마음 편한 투자도 만들어서 차곡차곡 모으시면 엄청 이제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선의 자산배분은 이게 태생 자체는요. 목돈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연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온 거거든요. 목돈에 특화돼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목돈 투자가 아니라 적립식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제가 이제 경계하는 것들은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 너무 좋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비중이 커지고 하게 되면 삶이 좀 망가져요. 아침 9시가 되면 이제 일이 안 잡히고. 저는 직장인들하면 모으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십수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10년 이상의 목돈이 모이는 기간도 투자를 하면서 채워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을 자산 배분을 가지고 가면요, 스트레스 많이 없이 되게 편하게 내 삶과 일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채권, 주식, 뭐 금, 뭐 원자재, 뭐 현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되는데요. 물론 여기 부동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자산들을 골고루 담는 전략이잖아요. 이 골고루 담는다는 전략의 가장 기본에는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자산들은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타이밍을 모를 뿐, 언제 뭐가 오를지 모를 뿐 결국에는 오른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가정이라는 건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가정이잖아요. 투자자를요. 그래서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저축을 계속 해 가다 보면요, 그 기간 동안 목돈을 모이는 기간 동안에는 엄청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고 몇 년이 지났을 때는 또 어떤 건 오르고 떨어지고 막 치고받고 하지만 결국 지났을 때는 모든 자산들이 그런 굴곡들을 다 이겨내고 많이 모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은 직장인이시라면 삶을 위해 커리어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때는요. 커리어에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신경 안 쓰면서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자산 배분이에요.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도출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비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면 20까지 줄이고 많이 늘리면 60까지 이렇게 막 늘리기도 하거든요. 이걸 줄이다 보면 목표 수익률이 거기에 맞게 이제 막 움직이게 돼서 성향에 맞게 짜서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고 아직 시작 단계에서 좀 더 소액이고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 있으시고 하면 조금 더 액티브하게 짜서 쭉쭉쭉 담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그 포트폴리오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에요. 네. 그 비율이 이미 과거부터 이미 오래 연구되어 오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저희가 태어날 때쯤에 이미 자산 배분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 자산 배분 그 보고서나 이런 레포트에 의하면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결정짓는 것에 한 92% 정도가요, 어떤 비율이냐가 결정짓고 어떤 종목을 샀느냐, 언제 샀느냐는 한 5% 정도를 이제 결과를 미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비율을 오래 가지고 가면 종목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상쇄가 돼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만들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제로 운용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황금 비율들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게 실제로도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비중대로 투자를 했더니 과거 뭐 40년 동안 뭐 4분밖에 손실이 안 났다, 횟수로 봤을 때. 그런 레코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금 비율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를 본인에게 맞게 가공해서 쓰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황금 비율들을 몇 개 말씀드리고 이거를 나에게 맞게 조금씩 튜닝하는 걸 알려드리죠. 막 퀀트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 뭔가 막 숫자가 들어와서 도출되는 그걸 적용시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게 딱 있으면 상담을 하면서 주식 좀 더 늘려드릴까요? 배당 좀 더 늘려드릴까요? 채권 더 늘려드릴까요? 거기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비율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황금 비율이라고 딱 적혀있는 거 보면 막 금 7.5, 원자재 7.5, 뭐 어떤 채권 45,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비율이 1%라도 틀리면 완전히 뭐 어그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자산 배분이 되어 있기만 하다면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포트는 보통 주식 비중이 절반을 넘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자산들을 안전자산과 그리고 채권과 원자재 같은 게 채우고 있거든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장기 수익률은 생각보다 좋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저에게 맞게 채권 비중이 되게 높고요. 아, 채권이 높군요. 네, 채권도 자산 배분 포트가 거의 다 그래요. 채권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런 거를 가공해서 쓰다 보니까 현금과 달러가 구분되어 있어요. 달러도 별도로 할애해가지고 달러를 모으고 있고, 그 일반적인 주식 비중이랑 배당을 받기 위한 자산을 또 분리해가지고 섞어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채권이랑 주식이랑
금이랑 원자재, 현금 이렇게 5가지를 쓰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달러랑 배당까지 따로 분리해가지고 가공해서 쓰고 있어요. 작가님 스타일이네요, 그게 이제. 네, 제 스타일이에요. 배당과 그런 것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누가 막 그런 얘기 또 해요. 막 이게 황금 비율인 거냐? 이게 막 뭔가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최적의 황금 비율인 거냐? 이걸 따라하면 되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사람마다도 다르고. 네. 이건 제가 좋아하고 저에게 맞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갖춰진 거고, 이대로라면 계속 전 노동을 통해서 벌어서 붙는 투자잖아요. 이게 결국 이게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유튜브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쓰고 활동 열심히 해서 계속 버는 거를 이제 이대로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산 배분 계좌랑요, 개별 주식을 위한 계좌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요.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전략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여기 구성되어 있는 증권사도 다르고 어플도 다르고 안에 세팅되어 있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자산 배분되어 있는 여기는 목돈 생겼을 때나 이제 급여 탔을 때 매수할 때 말고는 안 들어가고요. 개별 주식 계좌에서는 남들 한 것처럼 싹 열심히 해요. 개별 주식 단타도 하고. 단타도 하고. 네. 그 즐거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구와 달 두 집 살림 네. 전략, 요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매우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다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이름이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인데, 분들 중에 우리 어머니 세대도 되게 많으실 텐데 코어 세틀라이트를 해보신 적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구와 달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코어 세틀라이트니까요. 지구는 크고 달은 작잖아요. 네. 그래서 큰 부분의 안전자산, 채권 같은 걸로 비율을 정해놓고 나머지 할양되어 있는 걸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심플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대4 전략, 7대3 전략, 8대2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채권 8대2, 7대3, 6대4 전략. 그 비율을 정해놓고 그대로 계속 담는 전략이에요. 아, 그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되게 심플하잖아요. 심플한데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6대4 전략이 가져다준 누적 수익률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가장 너무 심플하잖아요. 6대4 전략.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6대4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6에 넣을 것과 4에 넣을 게 필요하잖아요. 6은 안전자산, 이제 4는 투자자산이 되는데요. 그 6을 예금으로 해도 돼요. 예금 6 넣고 그 다음에 4를 그냥 코스피를 사는 걸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포트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계속 부으면 그게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그대로 구현하는 게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6대4로 부으면 너무 단순한데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주식 말고 이 안전자산의 비중이 6이잖아요. 6이라는 게 탄탄하게 깔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4의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코스닥 6, 코스피 3. 그건 두 개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잖아요. 그쵸. 그건 똑같은 거죠. 이제. 네, 그쵸. 하나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었는데 자산 배분을 하는 건 좋긴 한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자산 배분을 위해 주식, 배당, 채권, 부동산, 코인 등을 한꺼번에 하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기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주식 하나인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하나를 하려면 우리 가치 평가해야 되고 시황도 뭐 볼 줄 알아야 될 거고 차트도 짜야 될 거고 밸류에이션 전부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PER, PBR, 뭐 EV, EBITDA부터 PSR, 어떤 건 PDR, 뭐 동종업계 피어 그룹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산 배분은 자산군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자산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 않아도 돼요. 이미 전략 자체가 우리가 맞추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엔진 구조 4기통, 8기통 모르고 자기 차 뭔지도 모르고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운전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모르죠, 저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차의 셰시는 알루미늄인가 스틸인가, 내 가진 서스펜션은 뭐 메퍼슨인가 WC 본인가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운전은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접근하는 그 눈 자체를 엔지니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아예 너무 어려운 영역이 되지만요. 우리가 이걸 타고 운전하는 소비자 입장, 운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산 배분 포트는 아주 편안한 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해야 되지만 각 자산군들에 대해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 하나를 깊이 공부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이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 자산들에 대해서 각각 공부하는 거는 정보가 흩어져 있긴 해요. 좀 흩어져 있긴 해요. 그걸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거긴 한데요. 그런 찾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요. 다 흩어져 있어서 제가 그걸 모아드리는 노력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요. 이런 자산들에 대한 공부는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는 노력은 지금 스스로 좀 해야 되는 거긴 한데요. 적어도 그때는 안에만 있던 게 지금은 숨어 있긴 하지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좋은 시점이죠. 달러 투자는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달러가요. 증권사에서는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제가 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요. 달러를 환전해서 실물로 갖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계좌상에서 환전을 해서 달러 상태로 계좌상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달러 예금을 해도 되고, 달러 ETF를 사도 되고, 미국에 있는 달러 ETF를 사도 되고, 미국 주식을 사도 되고, 달러 RP를 사도 되고, 달러 발행어물 사도 돼.
많고. 정도로 달러 투자 방법이 많거든요. 그게 많은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잘 되고 이런 거는 모르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달러를 살 때 들어가는 환전 수수료고요. 수수료. 두 번째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주는 이자거든요.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개 중에 환전 수수료에 집중을 한다면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신규로 계좌 개설을 한 사람들에게는 환율 우대를 해주거든요. 보통 증권사들이 요새 막 90%, 막 95% 이렇게 해줘요. 기준 환율을 약간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은행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좌를 적절하게 잘 개설하셔가지고 원화를 넣어서 환전을 이제 하면 매우 저렴하게 달러를 가지실 수 있고요. 달러로 싸게 바꾸시고 나서는 그 뒤에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금이랑 다르게 안전자산 중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자는 어디가 높게 주느냐 봤을 때 증권사가 훨씬 높게 줘요. 증권사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달러 RP랑 달러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달러 RP는 모든 증권사에 있고요. 달러 발행어음은 초대형 IB에만 있어요. 증권사가 덩치가 커지면 업무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권한이 좀 더 커진 초대형 IB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제 자기 자본이 4조 원 넘는 큰 증권사들만 발행어음이라는 걸 찍어낼 수 있는데요. 그 발행어음이 달러 발행어음으로 찍어줘요. 그리고 그게 한 투께 지금 제가 봤을 때 금리 1.3 정도 줘요. 요즘 대비해서 달러에는 그만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은행 같은 거 0.1 이렇게 나오니까요. 달러 발행어음을 이용하는 게 달러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달러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한투 그리고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세 군데만 할 수 있어요. 이 세 군데가 초대형 IB거든요. 생각해보면요. 초대형 IB는 자기 자본이 4조 원 넘으면 인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는데 아직 초대형 IB가 되지 않은 증권사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업계 제일 큰 미래셋 대우가 8조 원이 넘어요. 미래셋 그리고 삼성도 있고 신금투도 거의 이제 다 됐고 이런 큰 증권사들이 초대형 IB 만약에 인가를 딱 받게 되면 초반에 발행어음 이벤트 같은 걸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걸 기다리시다가 잘 얻으시면 매우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를 싸게 바꾸는 것과 가지고 있는 동안 금리를 높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달러를 언제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제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긴 하죠, 지금. 달러 많이 내려가 있고요. 네. 달러는 더 내려갈 여지도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옛날과 다르게 달러를 계속 풀잖아요. 엄청 심플하게 생각해도 지구상에 달러가 그렇게 계속 넘쳐나면 달러의 가치는 약해질 거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금을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이 화폐 경제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달러보다는 금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달러는 달러지 않나. 안전자산이 지위가 약화될 수는 있겠으나 안전자산이 아닌 게 되지는 않겠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호흡 엄청 길게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예를 들면 예전처럼 1,100원 오면 1,050원 오면 사고 1,200원 되면 파는 거는 하지 마시고 달러는 일종의 보험 성격. 계좌에 달러가 들어있다면 그 계좌에 보험을 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계좌는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효과를 조금이라도 낼 수가 있죠. 시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급격하게 조정받고 추락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달러는 오르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의 위기를 느꼈을 때는 달러를 쥐고 싶어 할 테니까요. 순식간에 단기간적으로 급등하게 되고 예전에 과거를 거슬러 가보면 IMF 때는 외환 위기였잖아요.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서브프라임 때도 1,600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벌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100원에 사서 1,200원에 사서 달러로 차익을 내겠다. 달러 테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달러를 계속 가지고 모으고 있으면 내가 예상치 못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다른 자산들이 폭삭폭삭 꺼질 때 달러가 튀어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상당 부분 계좌를 살리는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서 실제로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면요. 달러만 사잖아요. 달러 사고 그때 달러 가치가 확 올랐을 거고 달러는 2배가 되고 주가는 반이 됐으니까 이때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훨씬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던 사람들이 많은 부자가 생겨났죠. 실제로도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도 많이 벌었고요. 이제 학습 효과가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다 얘기해주고 하니까요. 우리도 1,100원, 1,000원 가까이 왔으니까 사서 1,200원을 기다리지는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도 갖고 있으면 이자 주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 배분이니까 꾸준히 계속 사서 가지고 있고 모으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장 충격이 딱 발생했을 때 그때 얘는 나한테 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작가님은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세요? 아까 열거해 주셨던 방식들 중에서 달러 발행어음요. 한 뚜껑. 적립식으로 하면 1.6까지 줍니다. 그래 이렇게 결론은 이거야. 네. 달러를 모으는데 작가님처럼 하면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달러를 바꾸고 달러 상태로 들어있으면 이게 너무 현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식을 투자를 하시고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간접적으로 달러 투자도 병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병행이 되지만 실제로는 주가의 움직임이 사실
훨씬 크잖아요. 거기 영향을 주는 게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 주식을 사고 나면 이게 달러로서의 뭔가 기대했던 움직임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러 발행음을 택했고요. 그래도 주식을 사는 걸로 달러 투자를 대체하려고 하시는 판단도 많이 하세요. 발행음은 최소 투자금이 뭐 $1,000였나? $1,000? 1,000달러. 네. 그래서 $1,000가 아직 안 됐을 경우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달러 RP를 사시면 되고요. 달러 RP도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매수가 되고 금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하게요. 환전 수수료 우대율이 높아가지고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달러 발행음을 보통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내가 빨리빨리 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게 낫고 나는 1년 이상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면 환전 수수료는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동안 이자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발행어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해요. 작가님 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이제 자산 배분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쨌든 대다수가 주식일 것 같습니다. 네. 발굴해야 됩니다. 일단 종목을. 어떻게 좋은 종목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 진짜 전문가라는 개념이 있지 않아요. 주식은 언제 해도 누가 해도 정말 앞이 정말 깜깜한 안개 속에서 투자하는 것 같은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 진짜 뭐지 이 찝찝함은, 뭐지 이 막막함은 그건 누구나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한 확신 드는 거 그런 경험 평생 없어요. 그게 들었다면 사실 주식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종목이 내가 피땀 흘려 번 큰 자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내가 강하게 가지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확신을 찾아서 평생 맴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미리 찾는다면 사실 되게 고수겠죠.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브로커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요. 결국 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누가 생각해도 잘 될 것 같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 잘 될 건 알아. 근데 얘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난 다른 거 하다 오겠어 라는 생각을 진짜 많아요.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다가올 것 같은 미래에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섹터가 있고 테마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테마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생겼다가 붐을 탔다 없었다 이게 장기화되고 결국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면 섹터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같은 게 그래요. 지금은 누가 봐도 섹터로 자리 잡은 산업 부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완전 테마였어. 약간 태양광 같은 느낌의 테마였어. 태양광. 될지 안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여기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기업들이 보여줬던 대장주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도 지금하고는 진짜 너무 달랐어요.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는데? 엄청 나가 떨어지는 것도 많고 이거는 그냥 테마로 끝나는 건가? 결국 차는 전기차가 안 되고 휘발유차가 다니게 되는 건가? 그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보면 대다수의 산업 부분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아마 많은 투자 고수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올 것 같은 미래다.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판단하고 선택하셨던 분들은 이걸 수익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찾을 때 아주 기본적인 출발 자체를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나의 전망을 믿을 수 없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내가 주식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내가 보는 미래가 있고 그 미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를 시작으로 찾는 거는 충분히 맞는 전략 같고요. 좀 더 세부적인 걸로 갔을 때는요. 시장이 바뀐다라는 느낌이 받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현업에 딱 있을 때 가장 주력으로 많이 주식 매매를 하던 그 시기에는요. 정말 대형주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쳤고 시장도 그렇게 보여줬어요. 대형주는 진짜 안 올랐어요. 그 어떤 대형주도 제대로 안 오르고 중소형주들 스몰캡 시장이 훨씬 돈을 버는 게 답같이 보였어요. 그때는 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국면이 바뀐다라는, 국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장 자체에 아예 DNA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배웠고 그때 시장에 접목했고 그런 전략들 있잖아요. 그때 돈을 많이 벌던 그 자산가들이 행했던 게 밸류에이션에 집착하는 투자였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먹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면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고 지금은 주식이 꿈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장이 바뀐 거를 옛날의 잣대를 갖다 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더 돈 못 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면 내가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통가치 투자라고 많이 일컬어지던 네. 그런 분들이 이번 시장에서는 좀 많이 소외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마 그분들은 신경 안 쓰시겠지만 그렇죠. 네. 사실 원래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냥 단순히 멀리서 보게 되면 아, 저 전략은 최근에는 먹히지 않았어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박고미님의 투자법 중 이 부분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주식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산 배분을 했던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많은 자산들 중에서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수익성이 너무 세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루기가 사실 힘들어요. 고객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직원한테도
하기 쉽지 않아요. 모델이 안 맞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근데 저는 일을 하다가 약간 말미쯤에 갔을 때는요,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임의로 만들었던 포트들과 제가 막 짜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말 자산을 배분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시장 조정이 크게 왔어요. 엄청 크게 왔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파워가 거기서 딱 나오더라고요. 시장이 많이 꺾였을 때 누가 봐도 이건 폭락이 아니라 깊은 조정이었어요. 머지않아 회복될 수 있는. 근데 나의 자금은 타주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산 배분을 했던 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채권들이나 이런 비중들이 커가지고 그때 시점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고 정말 싸져 있는 주식을 담게 되면서 수익률 제고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회복을 그대로 얻어갈 수 있었고, 그분들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실 때 자산 배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자산 배분도 결국 그 속에 주식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지고 가되 되게 안전한 포트를 끌고 가실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나도 그분들은 그 방법을 아직 고수하고 있고 아직도 감사하다고 막 연락 줄 때도 있어요. 그분들은 자산가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자산가 분이 아니었죠. 오. 자산가 분들은 제가 안 해도 이미 해요. 자산가 분들은 자산 배분이 되어 있거나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일반 직장인이셨어요? 일반 직장이 아니고 그 사모님이셨어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휩쓸리는 경향이 좀 강해가지고요. 네. 이거 좋대 하면 우르르 가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설득을 하는 편이었어요, 주로. 제발 막 주식에만 다 넣지 마시고 네. 이런 식으로. 친구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 막 설명 많이 드리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든 설득시켜가지고 자산 배분시켜서 조금만 거기 원하는 것에 들어가게 계속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휩쓸리는 투자는 장기적으로 행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두면 짜릿함을 좀 덜 할 수 있겠지만요, 훨씬 안정감이 있죠. 아, 레프잉 님도 비슷하시네요. 전 코스피 7, 코스닥 3. 자산 배분의 원리를 살짝 보면요. 네. 이게 자산들을 섞어 담는데 이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자산들이잖아요. 오르는 자산인데 이 자산들끼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 것들을 묶어 담거든요. 상관계수가. 네. 네. 상관계수라는 이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그걸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S&P랑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관관계가 되게 높죠.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산 투자일 수는 있지만 자산 배분은 아니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떨어지니까요. 그 상관계수를요, 따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쫙 표를 내봤어요. 그걸 책에 실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되게 웃긴 게 어떤 자산들과도 역의 상관관계를 잘 가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이에요. 독보적이에요. 역의 상관관계가 포트폴리오 짤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한 게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이랑 마이너스 몇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자산이 여기에 있으신 분이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담기 좋은 건 미국 주식인 거죠. 아,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미국 주식을 해야 되겠네요. 부동산 비중이 좀 아마 높으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사실 이런 상관관계도 단순한 과거의 통계치잖아요. 네. 지금은 시장이 그때랑 다르지만 그냥 참고 삼아 그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죠. 상관계수가 그래도 바운더리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그렇죠. 좀 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코스닥과 S&P보다는 네. 우리나라 부동산과 미국 주식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